근데 마이크를 제가 켠다고 켰거든요. 마이크를 킨다고 켰는데 클릭이 잘못됐던 모양이네요. 마이크 킨다고 켰어요. 근데 다시 해야겠다 이거. 아이고.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윤석열 사건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윤석열 사건 재판은 바로 이 체포영장 방해 사건이었죠. 예, 윤석열은 지난해 1월이죠. 그러니까 오늘로 네, 잠시만요. 네. 아유. 네. 지금 뭐 저한테 전화로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 예, 마이크 꺼졌다고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네. 다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의 첫 번째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이죠. 그러니까 2025년 1월 윤석열은 공수처가 발부받아온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경호원을 동원해가지고 집행을 방해하죠. 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을 사병처럼 데리고 나가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죠. 총기를 사용하라는 내용도 그냥 단순히 뭐 총을 꺼내오라 정도가 아니라 실탄을 휴대하라, 총을 가지고 나와서 뭐 보여줘라, 그리고 또 총은 경호실이 더 잘 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총을 가지고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이 말은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총격 사건을 벌이겠다, 총격전을 벌이겠다, 이거야말로 내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선고가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사건이 징역 5년밖에 선고가 안 됐다는 거죠.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절반이 선고가 됐어요. 재판 중간까지 확인된 거로는 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한테 매우 엄격했습니다. 윤석열이 시간을 끌려고 할 때도 칼같이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문을 읽을 때도 이 판결문 내용이 매우 준엄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결과는 너무 부실해요.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의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특수공모 집행 방해 사건에서 법원은 윤석열의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모두 소집한 게 아니라 일부한테만 연락해서 일부만 소집한 행동, 이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려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윤석열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나온 거나 다름이 없었죠. 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서울 서부지법에서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윤석열은 관할 위반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관할 위반이 있었다면 서부지법에서 여기 관할 위반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판결을 내려줬어야 했어. 그런데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상급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만약 이거를 상급법원에 가서 다투었어야 했지, 이거를 지 멋대로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둥, 그 다음에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둥, 이러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집행을 거부하고 집행에 저항하는 거,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여기서 확실한 거,
이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몇 가지를 확실히 마무리 짓습니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있다. 두 번째, 체포영장,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세 번째, 비아폰을 숨겨서 수사 방해한 거 인정된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든 것은 허위 공문서다.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모든 문제를 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는 부분이었는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에 지기현이든 이런 애들이 딴소리를 할 수 없도록 아예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지기현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 속내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지기현은 그래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식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윤석열을 공소기각 뭐 이런 형태로 풀어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대현 부장이 그에 대해서 쐐기를 확 박아버린 겁니다. 앞서서 이경 기자가 백대현 부장판사의 오늘 판결이 양형으로 보자면 매우 불만족스러우나 내용상으로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적법하다.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판결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지만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행위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금 판결을 하나 내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은 지금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이 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는 절차적인 하자도 있고 내용상 요건상 문제도 있다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나름 괜찮은 판결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윤석열한테 기껏해 징역 5년만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기소된 것은 모두 5가지 혐의거든요. 국무위원회 심의방해, 4.5 계엄 선포문, 외신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 비아폰 통화기록 삭제, 그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방해, 모두 5개 혐의인데 이 5개 혐의 중에 4개가 유죄가 나옵니다. 외신을 상대로 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 부분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대신에 이 4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혐의 중에 4개가 유죄가 나왔다는 점에서 징역 5년은 너무 값이 싸게 맥힌 거죠.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연락조차 안 했다는 거, 이거 위법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든 거라든지 비아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거라든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거, 그리고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호원들을 끌고 나온 거라든지 심지어 총을 가지고 저항하라고 지시한 것들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합니다. 그래요. 좋아. 그런데 왜 징역 5년밖에 안 되느냐고. 자, 오늘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판결문이 매우 추상 같습니다. 아주 냉정하고요. 차가워요.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상 같은 판결문의 선고가 새털같이 가벼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그런데 이 윤석열은 독단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서 법과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경시했다 이거야.
따라서 윤석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자신의 1심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 특히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가장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마구 위반하고 절차를 마구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부리고 이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도대체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판결이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윤석열 당연히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심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는데 이것은 공권력을 무력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대. 그런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징역 5년이라고? 징역 5년이 엄중한 처벌이야? 공무원들, 특히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사적으로 사병화하고 심지어 그들을 동원해서 총격전을 벌이려 했던 이자의 행위가 기껏해야 5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야, 좋아. 판결문 내용 보면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멋대로 절차 위반하고 법의 정신 위반하고 지멋대로 하지 않았냐 이거야. 이거는 법질서를 지가 나서서 어긴 거 아니냐. 가장 법질서를 지켜야 될 대통령이 말이야. 심지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 집행 거부하려고 지가 안 잡혀가려고 공무원들 막 동원해가지고 총격전까지 벌이려고 하고 그래놓고 반성하지도 않고 이거는 공권력을 아주 무력화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죄질이 나빠. 그래서 아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그래서 징역 5년이야. 5년? 이게 말이 징역 5년이 엄중한 거예요? 내란이? 자,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초범이기 때문에 징역 5년으로 감경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란을 일으키는데 초범이지 그럼 내란을 2번씩 일으킬까요? 내란을 2번 일으키는 사례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란 2번 일으킨 사례가 없어요. 한 번에 이 내란 일으켜가지고 한 번에 성공 못하면 다 역적으로 죽어.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내란을 2번씩 3번씩 일으킨 사람이 사례가 없어.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재범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지. 왜? 초범에서 실패하면 끝장이니까. 역사상 몇 안 되는 내란 사건 재범 사례가 하나 있죠. 누구? 히틀러. 히틀러가 뮌헨 폭동에서 내란을 한번 일으킵니다. 뮌헨에서 맥주홀 사건인가 해서 맥주홀 폭동 이래가지고 뭐 하나를 일으킵니다. 근데 거기서 역시 징역 5년이 선고됐어요. 근데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받지 않고 나중에 석방됩니다. 그리고 그 얼마 뒤에 다시 한번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죠. 자, 내란은요, 재범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내란 2번째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성공해요. 자, 그래서 초범이라서 선처했다, 형을 깎아줬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 그 형량이 5년밖에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이가 지난해 1월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거, 이거는 단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내란의 연장선상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총격전을 벌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란이야, 내란. 근데 이 내란죄를 징역 5년밖에 안 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감경한 사유 중에 초범이라서 감경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적극적으로 지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뭐? 공직에 오랫동안 재직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윤석열의 징역을 깎아줬대. 그런데요, 경호원 허위 공문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병명이 아니지만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었죠. 일부는 소극적이었으나 일부는 매우 적극적이었어. 그러면 소극적이라서 가줬다면 적극적이라서 가중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왜 가중 안 하는데? 두 번째, 초범이라고. 자, 특수공무집행 방해든 내란이든 이거 재범이면 그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쵸? 자, 공직에 오랫동안 재직했었다? 근데 공직에 오래 재직했던 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에? 공직에 오랫동안 재직했던 사람이라면 공무집행에 더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안 그래요? 감경 사유로 든 세 가지 모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데다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가중 사유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지기현 부장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딴짓을 할 수 없게끔 미리 쐐기를 박은 거 좋아요. 공수처 수사권 있다. 서부지법 체포영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의 계엄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하자가 있다. 다 찝어줬어. 그래서 사실 지기현이가 다른 판결을 쓰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점 상당히 좋아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징역 5년밖에 선고 안 했다는 거는 어떤 측면으로 봐서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 점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랬을까? 자, 그랬더니 형법 제39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형법 제39조는 뭐냐면은 경합범입니다. 경합범이 형법 제37조, 38조, 그리고 39조 이게 세 가지 걸쳐가 있는데, 자, 경합범이란 게 뭐냐면은요,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경합범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범죄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기소된 그런 사람을 경합범이라고 그럽니다. 자, 경합범에 대해서 판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자, 법에 정해놓은 방식이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합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도둑이 있어. 도둑놈이 있는데 평소에 마약도 했어. 그래서 마약 사건으로 잡혀왔는데 알고 보니까 절도죄도 있고 알고 보니까 강도죄도 있어. 그러면은 마약, 절도, 강도 이 세 가지 혐의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각각 다른 범죄죠. 각각 다른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해야 되잖아.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미국은 절도 몇 년, 마약 몇 년, 강도 몇 년 각각 따로 양형을 매깁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처벌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징역 100 몇 년, 300 몇 년 나오는 이유가 이래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고요. 경합범 이래가지고 각각의 양형을 다 합치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무거운 범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도록 만들어 둡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경합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서 한꺼번에 기소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만큼 가중하여 처벌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의 37조, 형법 37조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자, 범죄가 3개 있어요.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가 있다 칩시다. 1범죄는 징역 5년, 2범죄는 징역 10년, 3범죄는 징역 1년. 뭐 이렇다고 일단 해요. 예. 그냥 그렇다 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 범죄를 3개 저지른 거지. 근데 첫 번째 범죄는 징역 5년, 두 번째는 10년, 세 번째는 징역 1년이야. 한꺼번에 이 3개의 범죄를 다 처벌해야 되겠죠. 영국 같으면 어떻게 한다? 미국 같으면 어떻게 한다? 5년, 10년, 1년 다 합쳐서 징역 16년 이렇게 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경합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 이렇게 합니다. 제2범죄 이게 제일 무겁잖아.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요. 제일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에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2분의 1을 더해가지고 15년인 거지. 미국과 영국식이라면 16년인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15년, 최대 15년을 선고하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경합범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다 들킨 경우죠. 그죠? 한꺼번에 들킨 경우. 근데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나중에 범죄가 들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그럼 어떡하지? 이미 글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예. 자, 이렇게, 자, 요 사건, 자, 요렇게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 39조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39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요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PPT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렇게 3개의 범죄가 있다고 치죠. 역시 5년, 10년, 1년짜리 범죄라고 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범죄로 먼저 들켜요.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징역 15년이 나오겠죠.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을 때. 자, 그런데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범죄가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범죄가 떡하니 나온 거야. 그러면은 추가해서 징역 1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몇 년? 징역 16년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벌받는 것보다 불이익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범죄 3개를 한꺼번에 들켰으면 15년을 선고받았을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들키고 세 번째는 나중에 들키는 바람에 1년을 추가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괜히 늦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1년 손해보는 거잖아. 자, 요런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범죄의 숫자와는 상관없고 범죄의 재질과 상관없이 언제 들켰느냐 점 때문에 처벌이 이렇게 추가로 처벌되는 거잖아요. 요건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중에 세 번째 범죄가 추가로 들켰을 때 한꺼번에 들켰을 때처럼 그때 처벌받는 양형에 맞춰가지고 판결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형법 제 39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식으로 보면은 그래요. 이게 이거 왜 이러지? 자, 이게 윤석열식이다. 이게 왜 이래? 잠깐만요. 예. 자, 이걸 윤석열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의 범죄는 지금 8개잖아요. 그죠? 8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각각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 따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 선고도 따로 나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재판을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만 가중이 될 텐데, 각각 따로 재판을 받으면 각각 따로 양형이 선고돼 가지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악영향이 되겠죠. 예, 손해를 보겠지.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처리한다? 재판부에 미리 얘 재판 여러 개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재판들을 한꺼번에 받을 걸 생각해서 양형을 그렇게 정해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양형을 싸게 주라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8개의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추가될 혐의도 앞으로 2가지에서 4가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8가지 혹은 최대 12가지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각각의 재판은 양형을 어떻게 주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이러나 저러나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그런데 추가로 징역 5년이 추가되든 징역 10년이 추가되든 차이가 있다 없다? 사형인데 5년이 추가되든 10년이 추가되든 뭐 딱히 여파가 있습니까? 없죠. 큰 의미 없어요. 무기징역 선고됐는데 추가로 5년 의미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5년 선고해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자, 만약에 윤석열이가 내란죄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나머지 8개 혐의가 있으니까 8개 혐의 때문에 형이 가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윤석열이 만약에 재판을 한꺼번에 다 받는다, 8개를 다 받는다 그러면 최대 징역 30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각각 따로 재판을 받으면은 각각 따로 선고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치면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형법 39조에서는 합쳐질 거를 대비해서 미리 좀 깎아줘라. 요렇게 판단을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조금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긴 하죠.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형법 39조 때문에 깎아준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좀 깎아준 것 같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그래, 형법 39조 때문에 좀 깎아줬다 치자.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양형이 너무 적다. 양형 너무 싸게 나왔다. 뭐라고? 너무 싸게 나왔다. 이미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구형을 할 때, 그러니까 징역 10년 구형할 때 이미 나름 형법 39조를 적용해서 10년을 구형한 거다. 원래대로 하자면 20년, 30년 구형해야 되는 거를 그냥 좀 형법 39조를 적용해서 10년으로 깎아준 거다. 그런데 여기에 백대현 부장판사가 추가로 39조를 적용해서 추가로 한 번 더 깎은 거다. 2번 이중 적용을 했다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적다는 거죠. 특히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은 사실상의 내란이라는 거야. 경호원들한테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 야,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거냐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볼 때 윤석열에 대해서 이번에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싸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형법 39조 얘기가 나왔을 때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닌가요? 자, 이 말에 법조인들 대부분이 공감했습니다. 맞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적게 나온 거 맞다. 그리고 솔직히 윤석열 같은 애 형법 39조를 왜 적용하는지 모르겠다. 형법 39조를 적용하든 안 하든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징역 5년이 선고되든 징역 10년이 선고되든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선고를 이렇게 적게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